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곳 투기 과열지구가 검토 대상인데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 5,000명의 시위대가 모이면서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2달이 넘도록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오늘 첫 재판에서도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한바탕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는 여당과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탈당했습니다. 창당 1년 반 만에 갈라서게 된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가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12승을 거뒀습니다. 프로 데뷔 13년 만에 한미 통산 150승을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부동산 규제에 나섰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전국의 투기 과열지구 31곳이 대상입니다. 먼저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년 동안 5.74% 올랐습니다. 반면 분양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3.7배 높은 21%나 됩니다.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결국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던 필수 요건이 앞으로는 모든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사정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변경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법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조합의 이익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부분양 방식을 통해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 사업과 동일하게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 3, 4년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 기간 5년을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기 부진을 우려해 당장 시행에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묻힌 점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이후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최초로 규제한 건 지난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주택 규모나 원가와 상관없이 3.3제곱미터 기준 상한가를 정했습니다.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풀었다가 과열 양상이 보이면 다시 조이기를 반복했고 지난 2007년 민간 택지 내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2015년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4년여 만에 부활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카드에 재건축 사업장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단지 가운데 아직 일반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10개 단지, 3,400가구가량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을 검토했던 단지도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66개 단지들은 법 소급 적용이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공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까지 저희들은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인 곳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관리처분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반 분양은 분양 시점에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시기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부동산업 전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자체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은 이제 거시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지금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풍부한 유동자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집값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목리를 부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 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면서 과거 이 제도 시행의 결과를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열흘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통제 제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일본에 똑같이 되돌려주는 맞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결국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4대 국제 수출 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가의 2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일본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의 2 지역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수준이 적용됩니다. 포괄 허가 기간도 기존 가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나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 신청 경우 신청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분명한 대립각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면으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EUV 포토 레지스트 한 건을 수출 허가하고 규제 범위 등을 더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나흘 만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복절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인 만큼 사실상 경제 전면전 선포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본이 수출 신청 한 건을 허가한 건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자체의 시나리오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조치는 일본처럼 자유무역 질서 위배가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갖고서 이제 개정 작업을 이제 가져간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그런 만큼 앞으로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수는 1,735개에 달하는데 민간 품목이 597개, 비민간 품목 1,138개입니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추가 카드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계 등을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 금년 예산이 한 7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첫 해에서 10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도록. 정부는 아울러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에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또 다른 외무성 간부는 이번 조치가 즉각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보수 우익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한국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조롱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재하고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만 쏙 빼버린 일본 정부. 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 쉽게 말해 돈을 줘도 한국에는 물건을 안 팔겠다는 배짱을 부린 셈입니다. 한국이 관련 일본 제품을 못 구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스스로 기술력과 국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믿고 있는 데서 나온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日本人は優れているんだみたいなそういう誤った意識と差別意識が根強くってそういう人たちがやっぱり権力の中枢にいて 그런데 일본 정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참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관련 글을 영어와 일본어로 서비스하는 보수 성향의 한 재단법인 홈페이지. 전직 일본계 미군은 여기에 올린 글에서 한국 불매운동은 일본의 계속된 제재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일본은 한국 없이 살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며 조롱했습니다. 자신감을 넘어 한국을 열등하게 보는 비뚤어진 우월의식이 스며있는 대목입니다. 이 글이 게재된 재단의 이사 5명 중 3명은
아베 내각의 경제 보복을 적극 지지하는 산케이 신문 출신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 글을 지면에 커다랗게 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케이 신문의 이 기사가 나오기 전날 아베 총리는 후지 산케이 그룹 임원 그리고 산케이 신문 관계회사인 후지TV 임원 등과 약 2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불매운동과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일본의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란 점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은 우리에게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은 더욱 엄중하게 다가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자발적 불매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의 발전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 1,100여 개 가운데 진짜 영향이 있는 건 한 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보복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냉정한 대응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리 측 대응의 정당성을 미국과 국제사회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DHC라는 일본 화장품 기업. 원래는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오일로 유명했지만 최근 혐한 망언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리스트 상위에 올랐습니다. 아예 DHC 제품을 매대에서 빼는 화장품 판매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는 최근 자회사 방송을 통해 극우 인사들의 망언을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他の国はね、試着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클렌징 오일로 유명한 DHC는 새로운 불매운동 대상에 올랐습니다. 원래 한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일본 거라 그래가지고 집에 그 클렌징 오일이 있거든요. 근데 좀 배신감도 들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까지 DHC 매출은 국내 화장품 판매 업체마다 작게는 5%에서 두 자릿수까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온라인몰에서 DHC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매장 내 진열대에서의 철수, 신규 발주 중단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서 DHC 상품에 대한 온라인몰 판매 중단 및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발주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윤동환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에도 한국 콜마에 대한 반발 역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에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기면서 화장품 주 고객인 20, 30대 여성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고 좀 더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그 화장품을 찾아서 쓸 것 같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혐한 발언을 일삼은 일본 기업은 물론
시대착오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2달이 넘도록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국제공항에는 5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희청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홍콩 시위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오늘 오후 홍콩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집결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위대 규모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예정이 없었는데요. 어제 침사 추이 지역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경찰의 진압 장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분노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 명이 연자 시위에 나서면서 공항의 출국 수속 등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각 오후 4시 이후부터 오늘 남은 이착륙 예정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홍콩 공항 당국은 현지 시각 내일 오전 6시, 우리 시각 오전 7시부터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일 오전 이후에도 홍콩 공항이 정상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부터 10주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환법의 완전한 철폐와 함께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의 문책, 그리고 보통선거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는데요. 체류탄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 단위로 거리를 점거했다가 이동하며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 출신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시위 참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보와 빙과일보 등 홍콩 언론들은 지난 토요일 홍콩 노스포인트 지역에서 푸제닌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시위대를 마구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또 같은 무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취재 중이던 명보신문 기자들도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1일 오후 3시 40분쯤 크로아티아 남동부 크르카강에서 한국인 5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부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크로아티아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색깔론 공세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하기구인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행정 책임자로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내 공감대가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게 자명한 만큼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이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은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국민통합보다는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만 해온 만큼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갈라치며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막무가내로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그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또 정당합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청와대가 모레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인사청문 전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야당은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산호맹 사건에 연루돼 반년 동안 옥고를 치른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조 후보자 측은 수감 당시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됐고 이후 사면 복권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은 산호맹 사건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을 줄임말입니다. 산호맹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됐습니다.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500여 명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지난 1993년 울산대 전임 강사이던 조국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됩니다. 1993년 교수가 되어서까지 자신을 숨기고 활동했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만큼 신념이 강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 백태용 씨 등 산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 역시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20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프게 헤어져 수백일을 떠난 이후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 역시 양심수 선정과 사면 복권 사실을 강조하며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고민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과거라는 야당의 파상 공세 속에 산호맹 사건 연루 전력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국 후보자 외에 야당이 또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길에 나선 한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또 야당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인에 대한 이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극히 이 악영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뉴스와 관련해서도 그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국가의 입법례나 그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이 체계화된 그 체계들을 제도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꾸민 자작극 때문이라는 주장이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한국당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전직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리 정부의 자작극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에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킬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쟁으로 치닫는 막말에 대해 야권 내부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막말 염증에 대한 이탈 등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한일 경제 대전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퍼붓는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은 친일파의 행적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불매 운동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일본과 자칭 지식인들은 이완용 씨의 논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야가 경제 한일 전쟁보다 답답한 국내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의 국회 결의안마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탈당에 나섰습니다. 창당한 지 1년 반 만인데요. 평화당 분당 사태가 전면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동영 대표의 반발에 당권파와 갈등을 벌이던 민주평화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이 끝내 탈당을 강행했습니다. 제3지대로 나가 더 큰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어느 편에도 서지 않던 김경진 의원마저 탈당하면서 현역 의원 14명의 원내사당 평화당은 정의당보다 규모가 작은 의원 4명에 불과한 소수정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탈당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당권파의 핵심으로 지목한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대한정치연대는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등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김동철, 유승용 등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에 더해 올해 초 민주당 복당이 자초된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도 합류를 추진하며 새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지만 아직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한정치연대와의 합류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전면적인 야권 재편의 불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평화당 분당 사태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국정상설협의체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등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자기 방어를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유정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냐입니다. 고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청한 전 남편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에서 이불과 담요 등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고 씨가 컴퓨터로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지적 검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 남편과의 불화가 계속되고 재혼 생활이 불안하게 이어지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와 혈흔, 졸피뎀이 모두 검출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그 부분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고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잘못된 성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고 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 씨가 한 모든 행동은 CCTV 등에 노출돼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고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피해자가 먹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도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고 씨가 호기심에 찾아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변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들 가지고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검찰과 고 씨가 살인 동기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YTN 이성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꼭꼭 가렸던 고유정.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채기도 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고유정은 이번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전 10시 고유정이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머리를 올려라 등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고 씨는 자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설명하면서 사망한 피해자를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고유정 측에 대한 반감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타는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유정은 몇 미터를 끌려가다 가까스로 호송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왔는데 이 정도의 시나리오일 줄은 몰랐고요. 피해자를 한순간에 파렴치 안으로 만들고 정말 음흉하기가 짝이 없고 듣기가 너무 거북했어요. 이번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정 앞은 새벽부터 방청권을 배부받으려는 시민 80여 명과 취재진 등 15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시민은 방청석이 적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조모 씨. 조 씨의 첫 공판에서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이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뒤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 씨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돼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반성문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써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조 씨의 최후 발언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검찰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소유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최근 몰수 보존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행정착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잘못 결정된 사안이라며 즉각 항고했고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과거 차명 계좌를 통해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포착한 뇌물 규모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6월 1억 7천만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추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했습니다. A저축은행 김모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차명 계좌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의 친척 명의 계좌로 사업가 최 씨가 보낸 돈 1,200만 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좌의 출금 내역을 분석한 검찰은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김 전 차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건넨 보험성 뇌물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 지시로 돈을 보냈다는 옛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고양 종합터미널에 부당 대출을 해준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이후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억대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 김 전 차관이 받은 전체 뇌물 액수는 3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은 법원에서 열릴 첫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윤중천 씨와 첫 대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벤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벤츠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 일부를 강조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정 씨는 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구매자분께서 그 글을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저희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이런 제가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라면은 그거는 뭐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씨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난 2017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설립하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노래 가사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직설적인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부산 범일동 범일초등학교 근처 하수관 공사 현장 근처에서 5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60살 B씨를 덮친 뒤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사고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2명을 덮쳐 56살 C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리막을 달리다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B씨를 발견했지만 제동장치가 듣지 않아 못 멈췄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지만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건데 정부는 이런 행동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를 향해 잠자긴 글렀다며 한동안 미사일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북한.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달라진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원색적인 비난 배경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실망과 압박이 동시에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시각차를 이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해명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대남 비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담화의 진위는 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담화문은 통상 우리와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강공 모드를 이어갈 경우 대북 정책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도발과 대남 비난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관계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연소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방어 훈련은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라며 일정과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미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씨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만간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와 한국인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부인해 무리를 빚은 이영훈 씨. 2017년 퇴임한 이 씨는 과거 여러 언론에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소개됐습니다. 소속 단체인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서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씨가 서울대 퇴임 뒤 명예교수를 맡은 적이 없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울대를 찾은 이유는 그동안 이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니었다고 하면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온 것인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서울대는 이 씨가 명예교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추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그분이 직접 본인의로 그런 식의 걸 하셨는지. 지난 4일 자신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폭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씨.
시민단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이론을 고수한 이 씨는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처와 기자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어와 수학이 각각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2개로 출제되는 등 다소 복잡한 선택형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략적인 과목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2021년 11월 18일 수능을 치릅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수능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2022학년도 수능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전체 문항 중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또 수학은 30문항 중 9문항, 30%가 단답형입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 한문은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1등급인 원점수 45점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선 한국사 답안지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다소 복잡한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고1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이 커지는 상태에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해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이 문이과 계열에 따른 특정 과목 이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집회에 참석했던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쏜 높은 압력의 물대포 때문에 백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은수 당시 서울청장을 총 책임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오늘 결과 예상하셨나요? 받은 건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좀 인정하실까요, 이제?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저는 적법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뿐인데 제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럼 과잉 진압이었다. 여기 그거 안 하시죠? 저쪽으로 가야 돼. 아까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내 마음에 뭐가 편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뭐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당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상고하실 건가요? 선고는 해야죠. 그러면 잘못한 건 지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 경찰은 정당하게 공무 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네네.
법리를 잘 검토해서 똑바로 판결을 한 번씩 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고 씨가 2달여 만에 세간의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법정 안에서는 고유정 측과 검찰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갔을까요? 나이트포커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법정에서 있었던 일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두세 시간 정도 기다렸고 고유정 씨가 나온다고 해서 좀 볼 겸 해서 왔거든요. 기능적으로 잡고 있어!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들 가지고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진술을 많이 했는데요. 응당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아수라장이 된 첫 정식 재판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던 일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까지 시민들이 달려가서 의견을 표출한 사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제주도라는 특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제주도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네. 얼굴을 숙이고 하는 모습 자체도 그렇고 사실 저 문제는 퇴정할 때 이제 머리채를 잡고 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다른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또 국민들한테 또 제주도민들한테도 큰 충격을 주었던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그 심정은 10분이냐고 남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고유정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이제 내려서 가리기 때문에 이것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신상 정보가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강력 범죄에 대해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은 이제 범행의 어떤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공개의 범위 내에는 주로 이제 얼굴과 나이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공개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범의 위험성을 막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굴이 지난번 조사받을 때 네. 언론에 잡힌 거 이외에는 이제 뭐 영장 심사랄지 아니면 저렇게 재판 받을 때마다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종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고유정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낸 방법이 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본인 자체도 뭐 경찰에서 마찬가지고 나는 얼굴이 공개되는 차라리 죽겠다 해서 사실 밖에 취재 기자도 있는데 그건 한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면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걸 조건으로 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취재진 앞으로. 예. 그런 걸 보면 이 고유정이 이 조사를 받고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무튼 머리를 많이 써서 자신의 얼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신상정보 공개가 그러면 이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무력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공개 취지라고 한다면 이제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도록 하든지 네. 묶게 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한 공개 범위에 관한 시행 세칙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본인이 방법을 썼을 때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강제 규정이 없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론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저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애초에 그냥 머그샷 정도. 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정면 네. 사진을 공개를 하죠. 그거를 공개하는 걸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거 갖고 시비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오늘 재판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나요? 핵심 쟁점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살인이냐 딱 그 두 가지 네. 기준점이고 쟁점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졸피뎀 관련된 부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주장이 좀 나눠지는데요. 네. 졸피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졸피뎀이 고의정 쪽에서는 고의정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그것은 피해자의 피해서 나온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색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검색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이 그냥 검색했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체계적으로 검색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쟁점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정황은 피해자, 그러니까 전 남편 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고유정 측의 주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처음 수사 받을 때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어를 하려다가 결국 살해한 것이다. 그거 주장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 남편이 약간 강한 성욕, 이제 변태적 성욕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네. 저를 하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테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 자기가 살해의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 자체는 이제 피해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건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살해를 하게 된 동기, 원인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많이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물론 피해자가 뭐 살해의 동기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그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자기의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돌리면 결국 형량이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고유정 씨 사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뭐 검찰의 역할 그리고 법원이 꼼꼼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좌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인터넷 검색 기록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검색했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뼈의 무게라든가 졸피뎀이라든가 뭐 니코틴 치사량이라든가 그런 범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고유정 변호사 쪽에서는 전체가 630개다. 네. 검색어가. 어떤 경우는 1000개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법정에 나온 건 630개 정도인데 그 전체적인 것이 이제 좀 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검색을 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흥미로워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인 거고, 네.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제 직접 우리가 그 검색창을 보면은 그 워딩을 해갖고 쳐서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거기 샵으로 들어가서 연관 검색으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네. 의도성과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고, 네. 아니면 거기서 워딩 쳐갖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가 그걸 목적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고의성, 의도성이 갈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거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창에다가 입력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주장은 그것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고유정 측은 남편의 보양식, 그러니까 현 남편의 보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관 검색어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본인이 실제로 입력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저런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까? 보형식을 만들기 이 위해서.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살해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어떻게 살해했는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국과수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거든요. 혈흔에서. 그러면 왜 졸피뎀이 검출된 것과 그다음에 고유정이 졸피뎀을 인터넷 검색에서 쳐서 확인한 것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유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졸피뎀을 검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버닝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를 알려고 해서 검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닝썬 사태를 보고 졸피뎀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서 패널이나 아니면 앵커 또 아니면 보도하는 사람이 졸피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고유정도 졸피뎀 처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기심으로 졸피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다. 이것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뼈의 무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래요. 뼈의 무게, 뼈의 질량, 뼈의 강도 이제 이런 검색어를 쳐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남편에게 보양식으로서 감자탕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쳤다고 하는데 누가 감자탕을 하는 데 있어서 뼈 무게를지 강도를 할지 뼈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냥 들으면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리가 이현령 비현령 하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지 않나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졸피뎀 관련된 부분은 근데 사실 고유정의 주장에 아주 엉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졸피뎀이 고유정의 몸에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걸 확인한 거는 혈액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모발로 확인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불에 있는 졸피뎀, 이불에 있는 혈흔에서 졸피뎀이 있는데 문제는 고유정도 다쳤단 말입니다. 피가 묻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불에는 피해자와 고유정의 피가 다 같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것이 섞였을 경우,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은 혈장을 통해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혈구가 아니라 우리가 혈액형이 달라도 건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국과수에서 이걸 그 정밀하게 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농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그 즉시 졸피뎀을 먹여줘서 이렇게 발견됐을 경우는 농도가 높을 것이고요. 고유정은 졸피뎀을 그 며칠 전에 먹었기 때문에 농도가 낮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포렌식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가? 이것은 판사님이 굉장히 정밀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고유정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건 증거가 제출되는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아닌데 이제 검찰 주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오면 그 혈흔의 DNA를 검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유정의 혈흔이 있는데 거기서 졸피뎀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고유정이 졸피뎀을 먹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측 주장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불과 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는데 그 졸피뎀이 들어가 있는 성분의 혈흔이 바로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흔이다. DNA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남편이 졸피뎀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졸피뎀을 어디에서 먹었을까? 그것은 결국 고유정이 자신이 준비했던 졸피뎀을 먹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이 검색어 부분이요. 뼈의 무게, 질량 이것이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범행을 계획하기 위한 어떤 단계로서 검색을 한 것이라면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이런 것들을 직접 검색해 보는 경우 뼈의 무게, 질량 이런 것들을 계획 범행 단계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데이터 포렌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을 모르고 이제 다른 뭐 PC방이라는 데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기로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 없는 기기로 검색해서 확인했는데 그거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그걸 사용했다는 걸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런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알아갖고 범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계획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의 수법, 그리고 범행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네. 완전 범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니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뼈에 관한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한 부분이 하나냐면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뼈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히 강력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범인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인터넷 검색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강력범죄에서는 범인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검색 내용도 보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범행을 하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검색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유정이 1000개 넘게 검색을 했는데 네. 그중에 지금 말한 게 2-3개 나왔다. 예. 그러면 이것은 포션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포션의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것과 이것의 네. 그러니까 거리를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3일 전에 했고 이것을 그 3일 후에 했다고 하면 이게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범행 직전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그 비슷한 부분. 단어들을 예. 많이 검색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군요.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근거로 CCTV에 노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행이었다면 CCTV도 다 알아서 피해 다녔을 거란 논리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계획적인 범인을 하더라도 CCTV를 다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건물에 CCTV가 있는지에 대한 걸 10개 중에 5개는 알아도 한 서너 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은 분명히 말로는 설명할 수, 이게 설득력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냥 말이죠. 그거는 말하자면. 예. 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좀 어떤 요청을 했는지 변호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변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들 가지고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간접 증거가 상당하거든요. 오늘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들이 재판에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봐요. 왜 비관적으로 보냐면 저 자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것도 없고 사실 그게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의적인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전에 했던 것을 갖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이 냈던 증거들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고 뭐 CCTV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CCTV에 노출이 됐다고 그래서 이건 계획된 범이 아니다. 당연히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고 하면 뭐 CCTV에 전혀 노출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CCTV를 사실 전체적으로 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 이외에도 그 사체를 갖다가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도 없었던 아주 철저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재판부에서 계획범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아마 최고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고유정 측 그 변호인이 5명이 선임이 됐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지금 변호 맡고 계신 이분이 그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같은 변호사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건을 맡고 있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뭐 변호인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본인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임하면요 다시 자기 의뢰 있는 변호사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자기가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까지 탈퇴를 하고 다시 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사실은 다시 복귀하기 전에 이제 제주지검에 있을 때도 뭐 접견을 갔던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임했을 때 사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외견상만 그런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뭔가
그 전문적인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을 탈퇴한 것은 고유정을 계속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면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탈퇴를 하고 고유정 재판을 맡겠다 이렇게 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고유정이 억울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법무법인 탈퇴하면서까지 저렇게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속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살해를 하고 사체를 손괴, 윤은닉한 데 대해서는 뭐 고유정도 동의를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사체를 시신을 훼손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피해자분의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네. 도구를 검색한 건 나오고 도구를 쓴 흔적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했는지에 대한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떤 구성인지는 알겠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법정에서 이제 재구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괴는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예전에 육절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기계 안에 그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뼈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전혀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시신을 찾을 수 없었는데 유죄가 되고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사건도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된 사건이 있죠. 근데 무죄가 된 사건의 특징은 일단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인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증거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간접적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무죄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다 하더라도 거의 유죄 판결이 나죠. 그런데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살해한 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유죄 무죄는 상관이 없고 단지 형량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량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뭐 아까 뭐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사체의 어떤 훼손이나 유기 행위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거의 굉장히 치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플러스해서 굉장히 형량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고유정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뭐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고인의 좀 한을 풀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 재판을 보고 난 피해자 강 씨 유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와 혈흔, 졸피뎀이 모두 검출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그 부분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았나.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사임하셨던 변호인단에서 사임할 때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다. 만약에 오늘 했던 발언에 그 이전에 사임했던 변호사가 조언이라도 했다면 이게 바로 그 사죄인지 의문입니다. 네, 이미 숨진 피해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 방어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폭행, 성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고유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지금 생각할 겨를은 없죠.
본인이 이제 계획살인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네. 논점 자체가 지금 계획이냐 우발이냐 여기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는 논점 자체를 흐리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하는 거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입증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주장이라면 이런 주장까지 본인이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주장까지 펼치는 범죄자의 심리라든지 범행의 지수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일에 있었지만은 글쎄요. 연쇄살인범도 뭐 몇 봤지만은 보통 한 저희들이 연쇄살인범은 한 6, 7 정도라고 보거든요. 10에. 예. 근데 고유정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하면은 뭐 한 8은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지수를 연쇄 살인범들을 6, 7로 본다면 만약에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면 8 정도에 해당하는 악질 범죄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고유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것들로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장 자체는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자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니까 그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또 고유정 씨가 이제 현 남편을 상대로 또 굉장히 고소장을 또 제출을 했어요. 네. 이거 자체는 현 남편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 남편에 대해서 네네. 어떤 내용으로? 현 남편이 계속적으로 고유정을 살인범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고 또 구체적인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장 자체가 SNS랄지 뭐 그런 거 인터넷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유정 씨도 아마 자신의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까지 의붓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자신의 계속적으로 화살을 퍼붓고 있는 이제 현 남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유족들은 전 남편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건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유정 체포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실대로 긴급 체포하겠는데. 왜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그거 체포 당할 만한 우리가 사유가 인정된다고. 그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써야기 올라왔는데 일단 차. 네, 오늘 재판까지 열리면서 고유정 측의 주장이나 논리 같은 거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 씨의 당시 체포 당시 영상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좀 어떤 심리들이 엿보이세요? 사실 사실 좀 굉장히 좀 행동과 말이 잘 안 맞죠. 좀 이게 시차가 뜬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형사들이 체포를 올 땐 그 심리가 확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동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저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심리는 사실은 되게 당황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가 잘 범행을 감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를 잡으러 그렇죠. 왔을까? 뭐 그런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의붓아들 사망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죠. 어느 정도 지금 수사 상황이나 윤곽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국과수 결과는 10분 이상 몸 전체에서 압박을 가해서 사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과수 결과에만 의하면 이건 타살임이 거의 분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사망을 했을까? 네. 누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에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밀 분석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범죄자로 특정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찰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사체, 그러니까 의부다될 사체의 어떤 상태를 보면 거의 뭐 타살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비와 코에서 이제 피도 그 코와 입에서 피도 났고 또 뒤에서 압박을 하면서 생긴 자국도 있고요. 그래놓고 더군다나 뭐 아버지의 다리에 의해서 올려져서 그 정도 압박까지 이제 사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적으로 보면 이제 고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든 간에 수사를 해서 이걸 기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에서 아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고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배성훈 프로파일러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말을 지나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채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생들이 계속 비판 나오는데 교수직 유치 계속 하실 건가요? 이렇게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건데 한 말씀 해주시죠. 소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후보자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금 서둘러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기존에는 좀 직접 좀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좀 변화가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이제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이 자신이 하는 이야기들 또는 어떤 그 언론에 실리는 것이 사실 청문회에서 다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아끼는 건 그만큼 청문회 준비에 그러니까 몰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의 과거 전력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선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른바 산호맹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단체였습니까? 1989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 결성이 된 겁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에요,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노당 이후에 이제 최대의 사회주의 전유 조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산하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연구 단체. 그렇죠. 거기에 조국 교수가 소속돼 있었고, 조국 교수가 이제 1993년도에 울산대에서 전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5개월 정도 구속 수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1995년도에 징역 1년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본인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일단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면 복권이 됐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때 수감되어 있을 때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런데 아마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는 받았지만 6개월이면 굉장히 단기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여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깊숙이 관여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조국 후보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경제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뭐 국제단체에서 양심수로 선정을 했고 당시에 관련된 연관자들이 지금은 뭐 민주화 운동의 인사들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나는 어차피 청문회 통과 못한다, 본인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국 교수가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 진보집권 플랜을 내면서 이런 어떤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캠페인 같은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 중에 누가 장관이 되면 좋을까, 나중에 집권하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또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갖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조국 교수 당신도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는 힘들 것 같다. 첫 번째는 국보법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오프 더 레코드를 해도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밝힌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아마 종손 쪽 그런 이 집인 것 같아요. 본인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선산과 관련된 어떤 이 부동산을 옮기면서 집안 어른들이 자신을 친척 집에 주소를 옮겨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한테도 직접적으로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조국 교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자신은 집안 어른들에게 그렇게 들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더라. 실제로 자신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어쨌든 야권에서 꺼내들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문회 서울대 1년 후배예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직은 뭐 얘기를 않고 있어요. 여름에 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마 김진태 의원이 알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때 갑자기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걸로 영두사미로 끝났죠.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제목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좀 궁금증이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문되는 것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새로 나온 것들은 거의 없고, 이제까지 항상 민정수석 아니면 그 전부터 나왔던 이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관심
보고 이제 지켜볼 것 같은데 약간 뭐 김진태 의원하고 조국 교수는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틀리죠. 더군다나 이념은 스펙트럼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이 있죠. 완전 보수에서도 굉장히 우익적 보수에 있고 예. 조국 교수는 이제 진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2013년도 때만 해도 그때 그 국정 댓글 사건과 관련 때도 뭐 주인 검사의 어떠한 이력, 네. 뭐 PD 계열 출신이다 이것 가지고도 계속 논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에서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동문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그 전에 김진태 의원에게 그 조국 교수가 김진태 의원을 저격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앙금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청문회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아예 지명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네, 아마도 손학규 대표라든지 또 이제 야당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가 지금까지 교수 시절부터 또 민정수석 시절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대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반대 진영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좀 많이 해왔다. 예. SNS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교수 시절에도 사실 그래서 폴리페스 그 당시에 폴리페스라는 별칭이 왜 붙었냐면 온갖 사실 그 정치적 이 논쟁 여기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집권 세력의 하나의 어떤 뭐 장관이라든지 또 민정수석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지금 검증되는 것처럼 부메랑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손학규 대표는 좀 논쟁이 계속되면 현재 국정 운영이 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시각으로 지금 그런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아주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쟁점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장관이 됐든 아니면 이제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급에 있어 청문회에서는 항상 논문 표절이 굉장히 단골 메뉴였죠. 네. 그래서 한 25편 정도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는 아닐 텐데 일부에 대해서는 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에도 뭐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이 아니다는 이제 판단을 받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에 있어서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사검증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2명 낙마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이제 폴리페스와 관련된 부분은 조국 교수도 이전에 폴리페스에도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 공격을 할 거고 네. 자녀 외고와 관련해서는 뭐 학교 폭력에 네. 아들이 관여돼 있는데 자녀가 관여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그 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정이 법무부 장관의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지금 재산이 한 55억 정도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는데 네. 이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죠. 법리적으로 새로 드러난 흠결이 뭐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네요.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이 항상 이제까지 나왔던 어떤 의혹 말고도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어떤 한방이 있을지 그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 후보자가 앞서 비판했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여러 가지 지금 서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혹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영훈 교수의 지금 명예교수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이영훈 교수의 이 반일 종족주의 논란 자체가 사실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똑같지 않느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영훈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본의 우익들에게 잘못 쓰인다면 그것 자체가 일본의 그런 어떤 우익들의 식민사관과의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 네. 이제 그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런 의미로서 아마 SNS에 그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비판했던 반일 종족주의 책,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와서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에 쏜 새 무기는 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비슷하면서도 더 크고 성능도 뛰어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해 경납고를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이른바 이글루 버스터의 특징을 지녔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북한이 언제부터 이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사일에 적힌 일련 보도에 생산 시점을 노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기 시작한 새 무기. 실제로는 더 크고 성능도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 미사일의 구경은 600mm, 길이는 4m 정도인데 김정은의 키와 비교한 북한 새 무기의 발사관 두께는 110cm 이상. 이를 토대로 미사일 구경은 900mm, 길이는 5.5m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첫 시험 발사에서도 에이테킴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른바 강철비라고 불리는 자탄을 터뜨려 우리 군 기갑 전력을 벌집으로 만들거나 티타늄 소재의 관통탄으로 만들어 F-35A 경납고 또는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탄두가 커진 만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탄, 확산탄 등 다양한 탄종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격력이 높은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에이테킴스를 본떠 만든 우리 군의 전술 지대지 유도탄도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로 설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전력화가 늦어져 내후년쯤에야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이번 새 무기가 언제부터 개발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사일의 생산 시점을 추측할 만한 단서는 있습니다. 한글 지읒으로 시작하는 9자리 1년 번호입니다. 조선 또는 전략군을 뜻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최근엔 주체 연호로 보이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주체 108년, 올해 8월에 생산된 1, 2번 미사일이라는 풀이도 가능한 겁니다.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위의 탄생을 알리던 눈부신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발사된 KN-23의 1년 번호 역시 같은 기준으로 생산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베테랑 허미정 선수가 5년 만에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선두에 한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허미정은 거센 빗줄기 속에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8번 홀까지 보기 1개만 기록하며 선두권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9번 홀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3 9번 홀에서 첫 버디를 잡아낸 뒤 특유의 고감도 퍼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홀 연속 버디로 단숨에 선두 자리를 꿰찬 허미정은 16번 홀 버디로 2위권과의 격차를 석타까지 벌렸고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5년 만에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우승을 차지했던 허미정은 다시 5년 만에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신인왕이 유력한 이정은이 16언더파 공동 2위에 오르며 올 시즌 8번째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이미향은 15언더파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하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안병훈과 임성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안병훈과 임성재는 플레이오프 1차전으로 열린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최종 합계 5언더파 공동 38위에 오르며 무난하게 2차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은 페덱스컵 포인트 랭킹 70위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임성재는 27위, 안병훈은 61위에 올라 있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이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와 통합 중계권 조인식을 열고 앞으로 5시즌 동안 방송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에이클라는 국내에서 열리는 프로농구 경기에 대한 중계권과 뉴미디어 사업, 유무선과 기록 판매 사업에 대한 재판매권 등 재반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에 대해서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고등연맹 회장으로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했는데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 34도, 광주 34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동해안에 광복절인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크로사는 목요일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 열도를 관통해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 독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동해안에도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